지금 노선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예, 똘똘 뭉쳐야 된다. 네. 그거는 정확하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의 길로 갈 음.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180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 해낸 게 뭐냐. 윤석열 정권의 중심 세력이 누군가를 보면요. 네,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분에 대해서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문대림 전 사장님이 아까 청와대 비서관님이라고 하시는데 청와대 네. 비서관님이 갑지역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번 총선에 제주시 갑으로 나오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민들 중에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래서 바로 묻겠는데요. 왜 서귀포에서 국회의원을 나왔다가 또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는 제주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네. 있고요. 네. 제가 서귀포 출마했었던 것도 이제 그때 아깝게 떨어졌죠. 예. 3%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주로 생활을 제주시에서 갑지역구에서 했습니다. 했고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JDC 이사장 말씀 주셨고 공기업을 운영했었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국정을 경험했었고 네. 그리고 도의회 의장을 하면서 도정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네. 있고 또 중앙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인적 네트워크들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오영훈 도정과 함께 제주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고 지역구 선택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한림에서 한 20년 이상 사셨고요. 또 제가 애월에 7년 살았었고 네. 연동에도 수년간 살았었죠. 지금 네. 하교에 살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지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제주 갑이 어쨌든 정치 1번지라는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요즘 그 갑 지역 분들을 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구를 받아 안고 머지않아 출마 선언도 하고 정치적 심판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제주시 갑으로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나오실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도지사 꿈도 갖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예. 꿈은 저는요. 네. 오영훈 지사의 생각을 잘 알거든요. 네. 거의 저랑 비슷했어요. 네. 같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었고 네. 또 이번 선거에서 졌고 네. 또 오영훈 지사가 나름대로 저희 역할까지 충분히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 선거에 대한 내용은 접었고요. 접었고 완전히 접으시고 역할 분담을 국회의원이 돼서 대중앙 절충 그간의 일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오영훈 지사를 도와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부상일 변호사님 지금 문대림 그 비서관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죠? 네, 아니 그 서귀포 출신이시죠. 네, 네. 그리고 서귀포에서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셔가지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사실 우리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갑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갑에 출마하고 서귀포 살면 서귀포 출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언어에 부합하긴 합니다만은 제주도가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지금 1시간 생활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아서 어디에 나온다는 것보단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에 아마 유권자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더 많이 바꾸실 거라고 봐요. 사실 뭐 을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뭐 제주에 안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말을 누가 하지 못하죠,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서귀포에 나오든 갑에 나오든 제주시 갑에 나오든 을에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뭐 서울 살다가 제주도 내려왔으니까 제주도 모르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 보궐선거 때 깨졌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주 선거는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선거의 흐름과 판세를 분석하는 그 도구가 다 이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잘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 연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최근 그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계속 보류가 돼서 지금 공석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거다. 아니면 뭐 부상 1위가 안 나와서 보류한 거다. 뭐 이런 추측하는 예. 말들이 예. 분분한데. 그게 맞을 거예요. 부상일을 기다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지금 제 그 생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는 말씀도 이 자리만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작년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이제 그 김한규 의원이 이제 그 당선이 확실시 되었고, 제가 가서 이제 승복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큰 정치의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이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한 더 큰 정치는 지역구 선거에 제가 그 목을 메어서 공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또는 뭐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큰 정치의 의미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분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을 펼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말한 더 큰 정치이고, 또 저희 국민의힘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다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을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할 때도 제가 이제 지금의 당대표가 되신 김기현 그 조직총괄본부의 공동 상황실장을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때도 쓴소리를 많이 했죠. 그런 쓴소리들이 사실 우리 정치를 더 좀 건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제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포기한단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당협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당협위원장 그 신청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신청을 안 한 그 공모에서 2번이나 다 보류가 된 상태가 되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제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고 잊어버린 그것을 찾는데 더 집중하고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워낙 중요해가지고 그 문제에 여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후보로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는 제주시 을지역이 이제 앞으로 안 나갑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계세요.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저한테 다시 나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 이제 안 할 건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제 예, 고민을 그러니까 하고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왜 정치를 하지라는 걸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고민 끝에 찾아냈다 하고 새로운 선언으로 다가설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상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사실 2016년 선거였는데 그때 저는 출마할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2012년도에 그 제가 이제 중도 포기를 하고 난 다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중도 포기가 되니까 경제적인 타격은 훨씬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는 제가 출마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중앙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라, 저한테 나와라. 이제 엄청난 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가족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처음에 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천막에서 제가 선거사무소를 하게 된 것도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냥 안 하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도 이게 좀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금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좀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는 아직 출마할 계획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이렇게, 계획은 예, 없다. 예, 예. 아직은 예, 저는 계획이 없다. 없습니다. 예,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예. 거잖아요. 아니 저는으로 바꿀게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권자들이 부르면 나올 수는 있다. 그게 정치인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중심 세력이 누군가를 보면요. 네, 넘어가죠. 네. 아, 예, 그 비서관님은 네, 앞에 청와대 붙여주면 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대림 청와대 비서관님은 그 지금 근데 이 요번- 비서관이요, 예, 많은 분들 중에 비서관을 행정관 밑으로 비서자 들어가서 예, 그렇게 어,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위에예요. 그럼요. 예. 비서관은 예. 저희 때가 47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공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군인 절반 23명, 나머지 한 24명 정도가 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밑에 행정관들이 있고 그 밑에 행정요원들이 있죠. 네. 비서관 꽤 높은 자리인데 아이고. 비서했었냐라고 하는데 비서했었냐, 청와대 이렇게. 비서관 좀 예. 강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 높은 비서관님께서는 그렇지는 지금 않군요. 않고요. 얼마 전에 더민주 제주혁신회의 상임위원장을 네네. 맡으셨는데 이 모임은 그 원외 모임으로 그 현직 국회의원들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원외 총선 준비용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민주당이 이제 혁신에 관한 얘기들이 있고요. 네. 물론 혁신위원회가 당 공식 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혁신안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 혁신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 중심 구도의 공천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 조직이 전국 6월 단위. 4일 날 예.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하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102명이 네. 전국 상임중앙위원들이 이제 지정이 됐고 네. 선정이 됐고 네. 그 과정에 제가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혁신 과제들을 관철시켜내는 일들을 하고 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 그리고 혁신 과제의 완수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총선 조직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작은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국회의원들이 몰랐었다라고 보도가 났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정확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국회의원이 몰랐다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국회의원께는 제가 직접 더민주 제주혁신이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알았다는 거죠. 소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지금 서울, 경기, 광주 쭉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에서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반드시 출범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현역 중심 구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윤리심사 기준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만들어서 적용시키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그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 내용이 공개가 되질 않아요.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저희가 당 같은 경우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에서 뽑거든요. 권리당원 명부에 대한 접근권이 현역
의원 그리고 현재 지역위원장들에게만 있어요. 매우 불공평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내려놔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조직이 하나인 건 맞습니다. 총선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출범하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한 의원이 있다면 반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 공천 기준에 그 포함시켜야 돼요. 몰랐다고 하면.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당내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도 내부적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친목 모임처럼 보이는 그런 모임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러한 다수가 존재하는 그런 모임들이 당의 공식화하는 하는 절차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런 모임이 저희 당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또 한번 결실을 저희 당에서도 맺기를 저도 네. 이제 바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걸 글쎄요, 현역 의원이 몰랐다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진단 같아요. 사실 그 친명 조직은 맞습니다. 네. 지금 노선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예, 똘똘 뭉쳐야 된다. 네. 그거는 정확하고요. 네. 사실 180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계획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물론 현역 의원 관련도 있고 그 이외의 내용들도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역 의원들은 애써 눈을 피하고 싶은 지점이 이 지점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나왔는지 뭐 아니면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국회의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질문할 입장은 아닌데요. 네, 사실은 그 친명 조직이 맞다는 표현, 그게 사실 여의도 사회에서는 뭐 다 이렇게 드러난 그렇죠. 사실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바라볼 때는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게 이제 내년 총선 판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석이어서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아니라 네, 네. 저희가 걱정한 입장은 아니고 네. 그러한 이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명이라고 오히려 그 지금 뭐라고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다고 네,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색깔을 벗어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열의 길로 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몸담고 계시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예. 친명 조직이라 함은 사실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개혁하자.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토끼를 모셔오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 또는 등을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 해낸 게 뭐냐. 각종 계획 과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낸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서야 될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사실 저는 뭐 모든 걸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대표가 단식을 해도 전체 국회의원들이 긴장하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엔 안 보여요. 물론 몇몇은 보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분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외지만 그 원외 절대적으로 원내만은 아니고요. 현역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역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안 움직인다면 원외에서라도 바치자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정치 미래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지금 이 시기 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훗날 평가에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선 때는 분가하고 대선 때는 들어온다는 아, 말도 있잖아요. 분가 안 할 거고요. 제가 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분당될 일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모르겠습니다. 일부 빠져나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당은 없을 것이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저희 쪽 분석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여의도에 뭐 정치 분석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때 민주당이 분당이라는 측면보다는 분당을 안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비대위 체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오히려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당 대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순간 이제 공천에 목을 매는 많은 현역 의원들, 그분들이 이제 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명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걸 이제 혁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일정 부분 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혁신안을 내놓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하고 같이 맞붙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키워서 지금 무당층이라고 표현하는 중도층 등의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저희 쪽으로 이제 오게 할 것이냐, 요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 정당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후에 지도부의 개편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민주당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민주당의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까 중도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또는 집도키라는 표현, 이분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역 의원들이 이러저런 눈치만 보다 보면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수의 현직 국회의원들도 저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 참 힘들겠네요. 예, 그 부상일 변호사님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 김기현 대표께서 뭐 상거초려를 지나서 식고초려라도 해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이제 영입을 하든 전략 공천을 하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인재 영입이나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열려 있고, 그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재를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선거 그 자체만을 두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순혈주의라는 게 정치권 내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유지하는 정당은 오래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그 외부에서 인재들을 영입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직업군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손을 뻗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지어는 그 전에 민주당 쪽에서 활동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같이 기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혈주의는 이제 타파돼야 되고 많은 다양성을 유지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다만 그 다양성의 그 가장 중요한 맨 위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뜻을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총선을 준비하는 당대표로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인재 영입이고 그 인재 영입이 과거의 인재 영입의 그 되풀이가 아니라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의 새 지역구도 여전히 그 부분에서 열려 있습니다. 야. 그 이유는 제주가 지난 뭐 4번의 총선, 5번의 어떤 지역은 5번의 총선 그렇게 이제 계속 저희가 패배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판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뭐 득표력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로운 인물이라는 표현이 꼭 적합하냐 이 문제는 뭐 제가 당대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순혈주의는 이제 깨져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같이만 한다면 그렇죠. 예. 충분히 모시고 올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예.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께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번 추석은 처음일 겁니다. 지난번 뭐 설날이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뜻하지 않게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를 그 책임지시는 분들이 경제 분석을 할 때, 경제는 심리가 90%다. 즉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경제가 나아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가 지금 많이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 언제 그게 해결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시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나아진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자리 상황도 안 좋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정치인의 입장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희망의 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추석,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되네. 네.